암 판정을 받았다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에 걸렸다고 하면 하필이면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이럴 수는 없어 하며 부정하기에 급급합니다. 바람과 그 원인을 차분히 생각해보고 이유를 찾고 싶다면 더욱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환자 페이션트라는 영어 낱말의 어원은 인내, 페이션스입니다. 환자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이 암과 치료로 인한 통증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적당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므로 두려워하지만 말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투병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외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 투병의 결과 100명 중 99명에서 재발된다 하더라도 내가 잘 이겨내고 극복한다면 나는 1%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암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완치 혹은 마지막 임종까지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인내하고 응원하며 써내려간 편지 모음글입니다. 환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인 혼란스러운 상황. 저자는 그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전해줍니다. 그 외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과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투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 혹은 이제 마음 다잡고 치료를 시작해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이 편지로 위로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참, 영상 내 모든 배경 그림은 이병욱 박사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입니다. 50대 느즈마키 모든 게 왕초보인 상태에서 선택한 취미, 바로 마음대로 그리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과 함께 이병욱 박사가 전하는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똑같이 암에 걸려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로서 22년, 총 37년을 암과 대면해온 의사입니다. 메스를 들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던 시절, 제 수술률이 제로일 만큼 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책을 씁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던 시절 하루에도 서너 번씩 회진을 돌고 직접 드레싱을 할 정도로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암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암을 깨끗이 제거해도 환자에 따라 재발하기도 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지요. 그때부터 같은 암 환자여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수술과 항암만으로는 안 됩니다. 암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암을 제거해서 당장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모든 치료는 물거품이 됩니다. 결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만으로 낫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처치로 암이 발생한 부위만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암은 생활에서 비롯한 병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고친다면 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대학병원에서 의학적 처치와 보안통합의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의학이지요.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힘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이며 육체적 질병이자 시민성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암을 퇴치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는 데 집중하세요. 암을 진단받고 눈앞이 깜깜한 분들, 암을 한번 극복했지만 재발에 절망스러운 분들, 그런 환자를 괴롭게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암 치료의 원칙, 고민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암을 잊고 사는 방법, 암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방법,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 가족력을 극복하는 방법, 스스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왕도는 없어도 정석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병욱 드림. 암 환자에게 완치란 없습니다. 암에 걸리고 5년을 산다는 것이 기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암 종류를 불문하고 5년간 생존하는 확률이 40%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완치라는 판정을 내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5년 생존율이란 암마다 예후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세운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판정이 가능한 암도 있지만 조기 판정이 어려운 암도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0%다. 10년 이상 생존율이 50%가 넘는다. 따위의 수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라는 것에 굳이 의미를 두자면 지금은 암이 없어졌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이 말은 암에 걸리기 전과 똑같이 생활하면 암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이죠. 완치라는 말을 완벽히 나았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 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안에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꾸준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간 이식을 받지 않고도 5년을 더 사셨습니다. 5년을 생존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그간 고생했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는지 여행을 가고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몸 상태를 지켜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도 완치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치는 결코 결승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암 발견이 평소 자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던 삶을 돌아보고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귀해질 때 암 재발에서 멀어집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석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길게, 넓게,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 면역 치료, 식이 영양요법, 운동, 여행, 가족 치료, 봉사요법, 예술요법 등을 실천해 나가길 권합니다. 더불어 나는 예외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치료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암은 낫는 병이다. 신의 영역에서 암은 못 고칠 병이 아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하늘의 영역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선택한다면 혹 암이 재발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할 때는 행복한 암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치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통을 무작정 참는 선택을 한 후에 암을 극복하는 환자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일 행복해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재발하지 않고 암에서 자유롭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살기로 결단하고 습관을 바꾸세요. 죽음 앞에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킬 때 암 재발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로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재발을 이겨낸 환자이자 참사랑을 아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9%의 건강한 세포를 믿으세요. 사람들은 암을 진단받으면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필 내가 왜? 라고 분노하거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며 좌절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환자로 불리는 순간 환자가 돼버립니다. 몸에는 아직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암세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저 암 진단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암세포를 지니고도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시절에 살았다면 암인 줄 모른 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정에서조차 수군을 포기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이룬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명량이라는 좁은 길목으로 적선을 유인하는 전략을 취해 한 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선의 규모를 8척으로 줄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의지적 선언과 전략입니다. 내 몸에는 아직 90%의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에 대항할 준비도 돼 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단지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조금 있을 뿐이다. 여러분에게는 99%의 건강한 세포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투병을 위한 치료 방향. 투병에 성공한 암 선배를 찾으세요.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치료를 계속 받을지, 병원을 옮길지, 추가 처치를 받을지 등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암 투병의 성공 여부는 투병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치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투병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어느 병원의 아무개가 수술을 잘한다. 어떤 치료를 했더니 부작용이 이러저러 하더라. 등 모든 경험담이 살아있는 정보인 셈입니다. 투병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은 투병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명쾌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에 비추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공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투병하는데 큰 용기를 줍니다. 그를 따라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고 의지대로 실천하게 해줍니다. 투병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병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투병하는 동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치료를 열심히 받고 긍정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들에게 조언을 얻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험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믿을 만한 경험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을 팔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병원이나 환우 모임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배를 찾으세요. 여러 명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 실천하면 됩니다. 암투병 선배들의 경험을 취합해 주치의에게 한 번 더 검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방법. 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를 수소문해 찾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좋은 의사들은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다른 의사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술 테크닉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술을 잘못할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심지어 재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최고인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경과를 추적하면서 약물의 작용 속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세심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투병의 30% 이상은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으려면 우선 의사들에게 수소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의사라고 믿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좋은 의사란 의사들이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인정에 인색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의사가 실력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수술을 잘한다는 테크닉에 관한 것뿐 아니라 누구의 환자가 경과가 좋다는 것까지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다 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의사들이 인정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환자 입장에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태도로 이를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요. 다음을 살펴보세요. 환자를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에 옥석이 섞여 있듯 사명감이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옥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의사들도 평소 환자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표현력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어 충분히 설명하려면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의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환자에게 유독 헌신적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료진들 사이에서 환자를 잘 챙기는 의사는 익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의사와 수술 전날 술을 마시는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따뜻한 조언과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사는 환자의 투병의지를 복돋우게 마련입니다. 의사라면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서로 발을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완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세 명의 화합과 균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 역시 좋은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가 좋은 환자일까요? 의사를 격려해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 오늘은 피곤해 보이세요. 웃으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분이 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 그런 위로를 받으면 의사로서 큰 힘을 얻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를 먼저 신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술해서 1년을 더 사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반년을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 아직은 75에서 8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수술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75세부터는 더욱 신중을 가하는 편입니다.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보호자를 말려도 꿈쩍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2년을 살고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건 수술 후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몇 달을 더 사는 게 의미 있는 일인지 환자에게 좋은 결정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더 힘들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보호자들처럼 수술을 결정할 때의 판단 기준이 결코 보호자들의 여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술은 인체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깨어버리는 의료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실보다 득이 클 때 시행합니다. 수술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의 일반인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암 환자에게는 수술 후유증을 감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관리하세요. 의사는 분명 어떤 경우든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살피고 그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치료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환자를 시스템에 맞추는 셈이지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만만찮은 겁니다. 항암 치료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암 치료는 미국의 임상 자료에 기초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치료입니다. 이 정도의 나이에 이런 종류의 암,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약을 쓰고 이러한 수술이나 화학적 치료를 했다라는 경험인 셈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집단의 같은 단계의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약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하물며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약을 쓰는 강도는 중요합니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을 너무 세게 쓰면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때 다른 항암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최초의 처방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하는 까닭은 약물 투여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가 너무 늦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피를 뽑아 검사하면 오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빨리 판단을 내리면 충분히 당일 치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날치의 치료가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 뒷날 반영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뒷날은 이미 전날의 치료로 검사 수치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루 차이가 뭐 그리 클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워낙 부작용이 큰 약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약은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사흘에 1번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짜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검사 결과가 그날 바로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혈액암 환자나 어린아이처럼 약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더더욱 제때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을 때는 믿을 만한 병원인지 아닌지 잘 조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그때그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암 치료 중 주의해야 할 것들. 항암 치료는 받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환자의 체력과 기력이 따라주는지, 면역력이 유지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삶의 질과 수명 연장을 저해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로 너무 힘들어 탈진하거나 심지어 치료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치됐다는 진단을 듣고 싶은 것이 모든 암 환자의 바람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물론 검사 수치를 세심하게 따져봐야겠지만 환자 자신이 한계를 느끼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치료를 받다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치료는 더 받을 자신이 없어. 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항암 치료를 멈추는 게 낫습니다. 면역력을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은 면역력을 원래 상태에서 더 높이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아 항암제를 바꾸는 항암제 돌려막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항암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체력도 면역도 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의사도 항암 치료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항암제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치료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인 모를 기적,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결과가 눈앞에 있어도 원인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의학 저널에 보고해야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찾아온 것은 2005년 3월로 2004년 11월에 이미 암 수술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 후로도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간에 2군데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간에서 제법 큰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어디서부터 그 암이 시작됐는지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든 어디서 진행됐는지를 모르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 환자는 치료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의사들이 항암제란 항암제는 다 쓰면서
그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은 다 쓰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를 찾아왔을 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인데다 약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는 증세도 겪고 있었습니다. 3개월 살 거라고 하더군요. 환자가 의사인 까닭에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환자의 부인이 제 치료를 믿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을 부축해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습니다. 늘 기도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2달 만에 면역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환자는 치료한 지 3개월째 접어들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받던 병원에 가니 의사들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3달 만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봉사도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밝혀내지 못하듯 어떤 계기로 암세포가 그 힘을 잃었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은 결과도 분명 생깁니다. 그런 복된 일이 당신께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만 고치는 암치료 백전백패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는 1기부터 4기까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고 온 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항암제를 여러 차례 바꿔 치료했지만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저에게 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정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물론 암이라는 질병은 어렵습니다. 왕도가 없지만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잘 두어나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정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견딜 만한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소한 시행착오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시행착오를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낫습니다. 이 정도 병쯤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환자가 아닙니다. 내 몸에 잠시 연약함이 깃든 것뿐입니다. 나는 다 나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뇌와 마음은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건강하다면 건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기쁨이 충만하면 기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 엔도르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내 전달 물질을 많이 내보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 혹은 그 이상 생긴 암세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암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암쯤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굳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속의 암은 과거에도 지금도 내 몸속의 세포일 뿐입니다. 혹시 함께하는 게 힘들겠거든 언제든 떠나도 된다 라는 식으로 암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나를 살린다. 뚝이 무너지듯 목 놓아 울고 용서하세요.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마냥 웃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울어야 살 때도 있습니다. 눈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려면 암 환자도 울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눈물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면역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 치유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난 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울려면 이렇게 실컷 울어야 합니다. 뚝이 무너지듯 툭 하고 울어야 하지요. 눈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먼지가 들어갔을 때나 양파를 썰다가 흘리는 눈물은 자극에 의한 결과입니다.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더 진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 수치가 다른 눈물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등 상처를 받은 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코라민을 눈물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루 나를 잡고 마음을 다해 울어보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울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물나게 웃어본 적 언제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웃음은 사람들이 잘 참지 않지요. 참으려 할수록 더 크게 터져나오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잘 웃지 못합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 웃음을 잃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암에 걸리면 더 잘 웃어야 합니다. 웃음 자체가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웃다 보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맥박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웃음은 천연 우울증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웃으면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우울증 치료제를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웃음만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마이클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 더 살 수 있고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6년을 회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사가 증진돼 마치 운동한 듯한 효과를 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모르핀 같은 진통 효과를 내는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됩니다. 웃음 치료가 암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자료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줄인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크게 소리내어 웃으세요. 우리 뇌는 억지 웃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만큼 건강해지는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박장대소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횟수를 점점 늘리세요. 제 환자 한 분은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혼자 10분 동안 크게 웃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암을 잘 극복하고 계십니다. 함께 웃으세요. 매일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모두가 건강해질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10계명. 첫째, 상상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 둘째,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라. 셋째,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라. 넷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 다섯째, 적당히 운동하라.
6째, 우선순위를 정해보라. 7째, 묵상하라. 8째, 봉사자가 되라. 9째, 말을 줄이고 기도로 풀라. 10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개발하라. 이 중에서 첫째 계명인 상상만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가슴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많이 아프다는데 나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을 불러옵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계명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을 게 없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취미를 만들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적당한 운동을 해서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묵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변하게 해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단,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것, 특히 암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5%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 집중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되도록 단순하게 사는 게 어쩌면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술로 삶을 풍성하게. 암이 잊혀집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어려움은 암 환자의 우울이라는 캔서 블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암에 걸렸어도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앞당겨서 우울해지는 많은 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의 이런 걱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방법을 고민한 결과 취미생활이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취미에 집중할 때 얼굴에 생기가 돌고 행복감이 차오르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좋은 취미는 무엇일까요?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하기, 운동하기, 스포츠 댄스 배우기, 그림 그리기, 미술작품 감상하기, 책 읽기, 일기 쓰기, 글쓰기, 수집하기, 반려동물 키우기, 화초 가꾸기, 공예품 만들기 등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 중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것을 한 가지씩 시도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 동적인 일을 많이 하다가 암에 걸렸다면 정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좋고 정적인 일을 하다가 암이 발생했다면 동적인 취미를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지요. 암 환자의 가족이라면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민해 보세요. 취미생활을 통해 대화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환자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함께 즐기다 보면 암에 대한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마세요. 우울을 잊게 하고 활력을 부르는 취미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찾으세요. 항암 주사를 맞는 2~3시간 동안만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여한이 남지 않도록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잠보다 좋은 명상. 정신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정신은 곧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들 합니다. 이 정신을 챙기는 법, 명상과 묵상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알려진 명상의 효과는 휴식이 대표적입니다. 명상이 수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7시간 수면에서는 산소 소비량이 평균 8에서 10% 감소했지만 명상은 10분 만에 17%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 깊은 잠보다 빠르고 깊은 휴식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혈압과 맥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 머리를 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집니다. 명상할 때 떠올리면 좋은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완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의 강점은? 내 인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신이 없는 하루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호흡에 집중하고 영혼의 독소를 없애세요.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면 암을 극복하는 지금 그 길이 전처럼 막막하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10분 목욕으로 면역력을 올리세요. 일과를 마치고 하는 느긋한 목욕은 하루의 피로와 지친 마음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목욕의 효과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루에 10분 목욕에 투자해 보세요. 목욕은 몸을 덮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액 속 백혈구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덮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그날의 냉기는 그날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욕조 목욕이 좋습니다. 목욕은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을 권합니다. 전신욕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체력 소모가 크고 몸에 가해지는 수압이 커서 혈관과 림프관에 압박을 줍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반신에만 수압이 가해져서 발의 혈액을 부담 없이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만약 체력이 약한 상태라면 반신욕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때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는 조욕을 하세요. 건강을 위한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데 목욕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목욕을 오래 하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조욕으로는 몸을 덮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조욕은 20분간 하세요. 잠이 보약. 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7시간 반은 되어야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야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상시각과 취침시각을 일정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암 환자는 종종 통증 때문에 시간에 맞추기 힘들 수 있는데 이때는 정해놓은 규칙을 조금 어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자리에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로를 풀겠다며 잘 시간도 아닌데 누워있다 보면 제 시간에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기를 권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야외에서 햇볕을 느끼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조욕, 반신욕, 간단한 샤워를 하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샤워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음식 섭취는 삼가세요. 잠자리에 누웠다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평상시 커피,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암에 대한 불안도 떨치고 매일 밤 그저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한 체력 관리. 운동은 태풍과 같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한번 흔들면 바닷속 생태계가 건강해지듯 안 쓰는 근육을 구석구석 움직여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라는 말도 있지요. 암 환자여도 체력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란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라면 춤을 추든 걷든 스트레칭을 하든 맨손 체조를 하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자신의 운동 능력을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50에서 70%만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르게 걷기입니다. 시선은 20에서 30cm 앞에 두세요. 목, 어깨,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턱은 몸통 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호흡은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들숨보다 날숨 시간이 2배로 길어야 합니다.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앞뒤로 15에서 20도 흔듭니다. 양발은 11자가 기본이며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자세로 한 번에 20에서 30분씩 걸으세요. 체력에 따라서는 최대 50분까지가 좋습니다. 주 3에서 4회는 꼭 걷는 게 좋습니다. 등산, 수중 걷기, 산책,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운동은 실내보다 실외에서 하길 추천합니다. 암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실외에서 운동하면 햇볕을 쬐고 대화하고 웃는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고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를 듣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반드시 푹 쉬어야 합니다. 만약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운동하기 너무 힘이 드는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도 됩니다. 다만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난 후에는 다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길 권합니다. 하루를 또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질을 지켜주세요. 가족과 함께. 당신 곁에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약. 암 환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환자라면 세상에서 2번째로 힘든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투병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 방식을 바꿔야 환자도 가족도 행복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마음이 그러니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흔히 환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변한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한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화법을 바꿔야 합니다. 환자는 직접 화법으로, 보호자는 간접 화법으로 말해보세요. 환자는 보호자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인삼이 비싼가? 라고 묻는 대신 인삼이 먹고 싶어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자는 환자가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는 잘 안 먹으니 몸이 성치 않지 라는 말 대신 입에 쓰겠지만 한 술이라도 먹으면 좋겠어
애둘러 말하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는 말로 환자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안 먹으니 나도 덩달아 못 먹겠네.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는 아픈 사람입니다. 만약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로는 어색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포옹하거나 가만히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말로 싸울 바에는 차라리 안아버리는 겁니다. 슬쩍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아주는 손길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관심을 주되 환자 대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는 환자를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이 환자에게는 박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도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환자의 생활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환자는 환자로 대접받는 순간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약해집니다. 이는 암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환자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가족의 사랑은 암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 심지어는 암을 낫게도 해줍니다. 긴 투병 생활 동안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 멋져 보이네요. 암에 걸리면 잃는 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모입니다. 환자는 하루하루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몰골이 아니구나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외모 변화에 민감합니다. 외모로 인해 자존감을 되찾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존감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외모 판단 기준은 일반인처럼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아프기 전후, 특히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지요. 환자들은 자신이 아프기 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통과 공포 앞에 외모를 따지는 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외모를 잃어간다는 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자존감도 잃게 되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으로도 크게 위축됩니다. 환자 중에 3개월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몇 년째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화장도 하고 화려한 스카프도 멋스럽게 메고 옷도 산뜻하게 입는 멋쟁이 할머니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누구도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게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곰살구준 딸들 덕분이겠지만 그분 스스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덕도 있습니다. 화장하니까 고우세요. 젊었을 때 무척 인기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한미모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환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한편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가급적 자신의 모습에 당당하라고 당부합니다. 머리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 모습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회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제가 율브리너보다 더 잘생겼죠? 항암 치료를 받느라 빠져버린 머리를 만지며 저보다 한술 더 뜨는 환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맨머리를 만지면서 화통하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따가운 시선과 마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당당해지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절망의 날들을 이겨내고 지나왔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흔들립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려들, 예컨대 오늘 생기 있어 보여요. 예전처럼 혈색이 돌아오네요. 오늘은 더 멋져 보여요. 등의 말은 암 환자들에게 작은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환자들이 때가 되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통제를 쓰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난소암으로 난소와 자궁을 적출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1년쯤 지났을 때 암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난소 주위는 물론 골반뼈와 간과 폐에도 암세포가 전이돼 있었습니다. 암센터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대전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은 데다가 배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만삭 때보다 더 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간 지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통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에게 문병 갔을 때 보호자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보호자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잘 지켜보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완송,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조가 죽기 직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일컫는 말로 예술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임종 직전 완쾌가 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말하지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 게 백조의 노래인지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일인지는 1, 2주 안에 판명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비우고 겸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놀랄 만큼 평온하고 의식도 또렷합니다. 남아있는 자식 걱정, 살고자 하는 미련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놓아버림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주 환자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눈부시게 보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보호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편히 갔습니다. 환자가 고통 없이 편히 가는 것만큼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하지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축복과 감사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가능하다면 정신이 맑고 의식이 있을 때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놓는 방법도 좋겠지요.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게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보호자들은 임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의사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으세요. 환자를 준비 없이 황망하게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위로하고 투병을 격려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마음으로 서서히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곡하거나 까무러치는 행동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운명을 담담하면서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지상의 마지막 햇살에 함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환자나 가족 모두 준비 없는 임종을 맞는 건 곤란합니다. 임종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두어야 인격적인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임종이란 죽음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는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인간답게 죽는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